끊임없이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흘러갔다. 욕망과 욕망의 찌꺼기인 슬픔을 등에 안고 그들은 나의 창가를 스쳐 흘러갔다. 나는 흘러가지 않았다. 나는 흘러가지 않았다. 열망과 허물을 버무려 나는 하루를 생산했고 1년을 생산했고 죽음의 월부금을 꼬박꼬박 지불했다. 그래, 끊임없이 나를 호출하는 전화벨이 울리고 나는 피해가고 싶지 않았다. 그 구덩이에 내가 함몰된다 하더라도 나는 만져보고 싶었다. 운명이여. 독서의 보물지도를 공유한다. 발굴 독서단. 저는 은유입니다. 저는 박건일입니다. 정주식입니다. 신혜림입니다. 네, 방금 읽은 시는 최승자 시집 즐거운 일기 첫 번째 시인데요. 끊임없이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중 일부였습니다. 오늘은 시로 은유 선생님 픽. 네, 저의 픽. 피집은 처음이죠. 네, 시를 네. 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시를 하게 됐나요? 어떻게 시를 하게 됐나요? 제 잘못인가요? 아니, 요청이 있었잖아요. 시를 해보자. 아, 누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아니, 우리 얘기하면서 어. 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 아, 하지 않았나요? 시 특집 해보자. 그런 기억은 없고요. 저번에 그 주디스 버틀러 하고 나서 네. 윤여 선생님이 갑자기 시집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것까지만 좀. 가장 아니, 글자 수가 우리- 적은 네. 책으로. 밀도는 버틀러 언니 못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근데 최승자 시인의 시집을 꽤 여러 권 냈잖아요. 8권입니다. 네, 그 중에 즐거운 일기인 이유도 궁금하고 네. 최승자 선생님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최승자 시집으로 가져왔나. 네. 최승자 시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최승자 시인입니다. 그래서 가져왔고 이 시대의 사랑이라는 시가 이제 첫 시집인데 이게 훨씬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시집이에요. 나온 지가 지금 뭐 얼마나 된 거예요? 81년에 나왔으니까 45년 45년. 45년. 와, 예, 됐는데 반세기가 다 돼가네. 아직 꾸준히 팔리고 있고 3년 후 클래식이죠. 뭐. 아, 3년 후 나온 두 번째 시집이 즐거운 일기거든요. 네. 우리 발굴 독서단의 취지에는 즐거운 일기가 더 맞다. 오. 이 시대의 사랑은 최승자의 대표작으로 널리 읽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시집이 더 보석 같다. 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어요. 최승자 시인에 대해서 좀 독자들을, 청취자들을 위해서 네. 이야기를 하자면 최승자 시인은 뭐 52년생이시죠. 52년생. 저희 어머니보다 5살 많으시네요. 예, 지금 70대인 거죠. 그러니까. 예. 52년생이고 동문학을 전공한 시인이자 번역가입니다. 고려대학교 동문과를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일찍부터 글쓰기, 시에 좀 재능이 있었나 봐요. 고대 문화라는 문학부의 그 잡지의 편집장도 하고 대학 다닐 때부터 좀 발군의 실력을 보이다가 이제 문학과 지성사 그 개간지에 시 투고하면서 데뷔를 했어요. 첫 시집이 25살에 나왔나? 81년이니까 81년이면 30살. 30살인데 네. 시를 쓴 거는 20대 때 쓴 시입니다. 그래서 되게 센세이션했고 그 80년대 시인들 중에 해체시 3인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승자, 뭐 이성복, 황지우 이렇게 흔히 해체시 3인방으로 꼽히는데 뭘 해체한 거죠? 다 해체한 게 조금씩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최승자 같은 경우는 뭐 자아의 해체라고 할까? 자아의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전에는 되게 조화롭고 균형적인 하나의 세계를 이렇게 시에 담았다면 파괴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자아의 해체를 시도한 시인이 최승자고 뭐 이성복은 세계의 해체라고 할까? 그래서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시,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드는 시를 썼고 황지우는 이제 형식의 해체. 그래서 기존의 시가 될 수 없었던 것들을 뭐 가져왔죠. 이때가 80년대 시대가 엄혹했잖아요. 그래서 뭐 검열 때문에 이렇게 빈칸으로 막 기사가 나가고 이랬는데 그걸 그대로 형식에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형식의 파괴. 그래서 뭐 해체 시인으로 흔히 좀 꼽혀요. 근데 저는 이제 최승자 시인 뭐 해체 시 이런 어떤 그 분류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시가 직관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나왔을 때도 충격을 많이 던져줬죠.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랑 뭐 첫 번째 시에 일찍이 나는 이런 시도 뭐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른 빵에 핀 곰팡이 벽에다 누고 또 눈 지린 오줌 자국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인 천년 전에 죽은 시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런 천년 전에 죽은 시체라고 선언하고 들어오는 시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20대의 그때 이제 뭐 좀 여성 시인을 여류 시인이라고 하면서 여성 여류 시인들의 시 전형성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좀 파괴한 시인이죠. 예. 그래서 뭐 그래서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최승자 시인을 계속 좀 따라 읽고 모든 시집을 갖고 있고 또 번역가로서도 굉장히 좀 탁월해가지고 니체 번역한 걸로도 유명하죠. 일찍 생계 수단으로 출판사에 취직해가지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그 은유 쌤 니체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최승자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을까요? 최승자의 누가 그러니까 니체 영향을 받았죠. 최승자가. 은유 쌤이 니체에 빠진 것에 최승자가 영향을 줬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별개로. 별개. 예. 그래서 제가 니체와 시, 그러니까 니체 글도 시적이니까 네 그렇게 다 통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시 즐거운 일기에 첫 번째 시를 읽어봤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저는 시집을 난생 처음 읽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난생 처음? 네, 시집이라는 거를 통번으로 제가 읽은 건 처음이에요. 제가 읽지 않는 장르여서. 네. 헐. 놀랍네요. 왜 읽지 않으세요? 그것도 글쎄요, 우선순위에서 뭐 밀리는. 저 읽고 싶은 책들 제가 근데 안 읽어봐서 뭐 아. 안 먹어봐서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입맛도 좀 보수적인데 약간 이 독서도 좀 제가 그 별 희한한 소설들 뭐 무슨 뭐 사회과학 책 이런 거 많이 읽는데 장르적으로는 제가 되게 좀 편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무튼 제 첫 시집이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와, 너무, 다행이다. 근데 이게 역시나 그 제가 좀 시에 대한 뭐 독해력이랄까요? 좀 그런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시의 내용 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사실 알쏭달쏭한 부분도 많지만 뭐 이해가 다 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시의 분위기나 어떤 감상 이런 것들에 압도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읽었습니다. 즐거운 일기를 즐겁게 읽으셨군요.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네. 도서관에서 다시 빌려서 읽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읽은 느낌이에요. 거의 고등학교 시절에 읽고 지금 읽었으니까 몇 년이야? 30년이야. 30년도 더 된 예전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열심히 필사했던 시도 오랜만에 마주쳐서 최승자 시인의 시는 되게 뭐라 할까요? 되게 처참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데 어릴 때는 그게 너무 끔찍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나이 들고 읽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즐거웠던 내가 이 시를 읽으면서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합평회를 하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서 너무 즐거웠다. 문학소년이 추억에 잠겼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다들 즐겁게 읽었네. 즐거운 일기라. 즐겁죠. 이런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감각이 활성화되니까 즐거운 것 같아요. 그렇군. 저도 즐겁게 읽었고요. 저도 시집을 통으로 다 읽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아마 최초로 읽어본 게 이 시대의 사랑이었던 것 같고 통으로 다 읽었다고 한 게. 네. 근데 완전 까먹어서 오늘 다시 좀 더 훑긴 했는데 네. 즐거운 일기를 읽으면서 이게 내가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외면했던 뇌 근육을 쓰는 느낌이어가지고 어릴 때 어떤 좀 더 부정적으로 허무하게 생각했던 그런 근데 완전히 까먹고 있었던 그런 어떤 기억이나 상상 같은 거를 많이 불러 일으켜가지고 즐거우면서도 멀미가 많이 났어요. 멀미. 네, 진짜 멀미가 좀 났어요. 막 계속 읽는 되게 내내. 잘 읽었다. 그 근육을 안 쓰다가 쓰니까 좀 매슥매슥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이건 즐거움이라고 이제 말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막 아주 유쾌하기만 한 건 아니었다. 네. 무서워도 재밌고 그런 것처럼 네. 울렁거려도 즐거운 그쵸. 수 있으니까. 네, 그쵸. 네. 음. 즐거움이란 감각은 음. 넓은 거니까요. 그랬군요. 예, 우리가 시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시를 한 편씩 낭독을 하자 이래서 골라왔는데 저는 첫 시를 골랐어요. 끊임없이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근데 이 첫 시집도 그렇지만 나는 천년 전에 죽은 시체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하지만 최승자 시집 8권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일기도 보면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시가 한 4-5편? 밖에 안 되고 거의 모든 시에 다 죽음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열망과 허망을 버무려 나는 하루를 생산했고 1년을 생산했고 죽음의 얼부금을 꼬박꼬박 지불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최승자 시를 읽는 중요한 어떤 길잡이가 돼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골랐어요. 그러니까 최승자에게 삶은 죽음의 월부금을 지불하는 일인 거죠. 실제로도 이게 84년에 나왔는데 어머니가 83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자기가 계속 뭐 자살의 연구, 굶기의 예술 막 이런 책들 번역하고 문학을 일찍부터 접하면서 거의 몸으로 흡수하면서 삶의 허물을 일찍 알아버린 문학도였는데 이제 실질적인 엄마의 죽음까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어머니가 내게 남겨주고 간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갖고 있던 죽음의 관념 혹은 죽음의 감각을 산산이 깨뜨려주고 나로 하여금 이 획일적인 삶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게끔 해주었고 그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잘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과 용기와 각오를 갖게 해준 얻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조금 더 내 삶에 구체적인 콘크리트처럼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삶을 살잖아요. 인간은 언제나 죽는다는 거를 관념으로는 알지만 현실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데 최승자는 그냥 진짜 죽음을 산 시인이었고 죽음의 월부금을 꼬박꼬박 납부했다. 이 시 구절대로 그대로 시가 이제 흘러간다라는 뜻에서 이제 이 시를 좀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따 시 읽는 방법도 이야기하겠지만 뭐 산문집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첫 챕터에 그 앞으로 전개될 내용과 방향이 좀 담겨 있듯이 시집도 첫 시가 중요하거든요. 약간 첫인상 같은 거라고 맞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겸사겸사 첫 시를 골랐습니다. 그 첫인상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잘 담겨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라는 시는 그 운명에 관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월부금을 계속 내고 뭔가 고통스럽게 나한테 계속 돌아오는 이 운명을 긍정하는 이 사람이 이분이 니체 번역가라는 거는 다 읽고 나서 알았는데 이게 운명에라는 게 니체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이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운명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아예 운명회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딱 나는 만져보고 싶었다. 운명을 만져보고 싶었다. 이렇게 막 월부금 내고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긍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뒷장에도 보면은 운명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타들어가는데 운명의 도화선이 당신의 썩은 구강 안에서 폭발하리라.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운명을 뭐 대면하고 긍정하려고 하는 이 운명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말씀처럼 이 책에 소개하는 시로 되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끝에도 헛되고 헛됨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기 위하여 이렇게 시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무의 끝까지 다 밀어붙이는 어떤 그 극한까지 가는 것이 또 최승자 씨의 특징이거든요. 양보와 타협 없이 폭발해야 돼. 예. 터져 죽어야 돼. 내장 나와야 돼. 예. 구더기 나와야 돼. 그래서 첫 시를 좋아요. 이게 끊임없이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그 소설도 있잖아요. 신경숙 소설인가? 그렇죠. 다른 분들도 나의 원픽시 낭독해볼까요? 좋아요. 그러시죠.
문학소년의 원픽부터 어때요? 문학소년. 구문학소년. 네, 고등학교 문학반 때 현 읽으신. 문학 중년. 문학 중년은 아니고요. 문학 중년은 저 한동훈 씨 아닌가요? 여기서 한동훈 끼얹는다고? 그때 픽이랑 지금 픽이랑 같은가 다른가부터. 그때 픽도 지금 픽도 똑같았는데 그걸 주식님이 아우 정말. 택하셔가지고. 아니 뭐예요? 누가 영혼의 놀랐어요. 조정자가 있는 거야 뭐야? 아니 저희가 이 시를 한 편씩 골라오자 해서 단톡방에 이렇게 올렸는데 주식님이 올리니까 권일님이 헐. 나 저거 하려고 했는데 딴 거 골라야겠네 이렇게 올려가지고 두 분이 같은 시를 골랐다는 30여 편의 시 중에서 진짜 놀랍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는 이제 제가 최승자 씨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양보하시고 주인 없는 잠이 오고라는 시였는데 이거는 주식님한테 양보를 하고요. 하나를 또 꼽자면 저는 언젠가 다시 한번 꼽겠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언젠가 다시 한번 너를 만나러 가마. 언젠가 다시 한번 내 몸이 무덤에 닿기 전에 나는 언제나 너이고 싶었고 너의 고통이고 싶었지만 우리가 지나쳐온 아직도 어느 갈피에선가 흔들리고 있을 아득한 그 거리를 나는 언제나 너이고 싶었고 너의 고통이고 싶었지만 그러나 나는 다만 들이키는 흉내를 내었을 뿐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밑에 더 읽고 싶다. 그 치욕의 잔 끝없는 나날 죽음 앞에서 한 발 앞으로 한 발 뒤로 끝없는 그 삶의 무도를 다만 흉내내었을 뿐이다. 여기까지. 네. 언젠가 다시 한번에는 이제 이 그 최승자 씨의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랄까요? 그 모티브들이 있는데 무덤에 닿는 나의 몸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그 구절이 등장하는 시 중에서도 또 최승자 시인의 또 시가 약간 연애시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너라는 이제 존재, 또 나를 차버린 애인 이런 얘기들, 찌질한 어떤 연애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애절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이고 싶었지만, 너의 고통이고 싶었지만, 하지만 너는 어디에도 없는. 그래서 너를 만나고 싶지만 그 너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 나는 삶을 살았지만 삶을 마치 흉내내고 있을 뿐인 그런 삶의 어떤 반복성과 공허함에 대한 이야기여서 좋은 시인 것 같아요. 이 시가 최승자의 시 세계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시이기도 하고 또 저한테도 울림을 주기도 하고 또 제가 연애하던 시절에 썼던 여러 가지 글들도 생각나는 그런 시여서 골랐습니다. 네, 최승자 씨의 무덤이란 단어도 정말 자주 나옵니다. 무덤, 예. 무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마디씩 해봐도 또 좋을 것 같아요. 무덤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최승자 안에서의 어떤 무덤이라는 게 저는 여기에 여성에 관하여라는 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들은 저마다의 몸속에 하나씩의 무덤을 갖고 있다. 죽음과 탄생이 땀 흘리는 곳.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어떤 우리 자궁을 생명을 잉태하는 공간으로 세속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이 최승자 시 안에서의 무덤으로 이렇게 이야기 되었을 때 저는 이거 굉장히 위로받았거든요. 예, 무덤이죠. 매일 우리 생리하고 피 흘리고 필요 없어질 예, 피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무덤으로 이렇게 시에 썼다는 것에 있어서 처음에는 충격이었고 되게 위로받고 아 맞지 죽음의 잔해가 탄피처럼 가득 쌓여 있지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 부분이 승자원이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가 되게 비극적이고 하나의 정조로 어떻게 보면 흐른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 엄청난 그 리듬감과 말의 운동성이 있고 되게 빤한 것 같은데 모든 시에 다 죽음이 나오고 근데 계속 긴장을 갖고 읽게 된다는 게 최승자 시의 저는 엄청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죽음과 탄생을
뭐 이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어디에 죽음과 삶이 상피 붙는 신성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죽음과 삶을 되게 그냥 완전 그냥 하나로 거의 하나로 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비유적 음. 로서 그래서 약간 되게 긍정적인 느낌도 받았어요. 무덤에 이 대해서? 키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서 되게, 죽음을 감각할 수 있는 음. 구체적인 것이 무덤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어땠어요, 무덤? 그 죽음이 이중적인 이미지로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그 운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반드시 오는 건데, 그 죽음을 끝으로 설정하면서 동시에 시작점으로 설정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 탄생과 나음과 뭔가 새로운 생성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죽음이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이중적인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 책에서 정오의 시간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히 그렇죠. 반항하는 인간에 나왔습니다. 그 반대 의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생성과 하강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정오의 시간은 이제 완전 에너지 생성의 최대 정점에 있을 때 앞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고, 죽음이라는 거, 무덤이라는 거는 하강의 끝이죠. 하강의 끝이면 이제 상승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 은유가 담긴 구절이 있어서 제가 그 낭독할 시로 선정한 게 그 책이었거든요. 그 시였거든요. 시였어. 관계가 있거든요. 진짜 시라는 말이 안 붙나 봐. 시가 너무 어색해. 어색해. 저 최승자의 시보다 주식님이 이 시집을 처음 산 시집이라고 얘기한 게 더 충격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구나. 진짜요? 그게 네.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죠. 문학소년 입장에서는 우리 이거 읽어보시죠. 제가 낭독한 시는 주인 없는 잠이 오고 라는 시인데요. 읽어볼게요. 네. 오냐 나 혼자 간다 가마 늙은 몸이 시투성이 피투성이로 환히 불 밝혀진 고층 건물 층층이 밝은 물이 찰랑거리고 아직은이라고 말하며 희망은 백가죽이 땅가죽이 되도록 기어나가고 어느 날 나는 나의 무덤에 닿을 것이다. 관 속에서 행복한 구더기들을 키우며 비로소 말갛게 깨어나 홀로 노래 부르기 시작할 것이다. 네. 제가 뒷부분을 읽었는데 앞에는 그 제목처럼 첫 구절이 그거예요. 주인 없는 잠이 온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표현 같아요. 제가 정확히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잠이 왔는데 주인이 없다. 이거는 나의 의지와 무관한 잠, 의지와 무관한 죽음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이제 뒤에 아까 무덤과 같은 얘기죠. 무덤이 자꾸 나오고 여기서는 관이 나와요.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관이 나오는데 보통 관이라고 하면 죽음이고 우리 삶의 끝이잖아요. 끝이고 이제 소멸을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하면 최승자 시에서는 관 속에서 구더기들이 나올 텐데 이 구더기를 행복한 구더기들을 키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로테스크한 표현인데 이게 아까 이야기한 그런 어떤 새로운 상승을 의미하는 구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관 속에서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극한의 긍정인 거죠. 관 속에 구더기마저 긍정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세상 모든 나의 운명을 다 긍정할 수 있는 그런 극한의 어떤 사고 실험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이 시를 읽었어요. 말갛게 깨어나 홀로 노래를 부르기 네. 노래 부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 시작이 행복한 구더기들을 키우면서 시작된다는. 구더기들 입장에서 행복하잖아요. 구더기 입장에서요? 예. 그렇게는 제가 예. 생각을 못 해봤네요. 행복한 입장을 바꿔서. 구더기. 엄청 귀여워 보여. 말갛게. 이름 지어주고. 예. 구더기. 이 시 앞부분을 안 읽으셔가지고 좀 아쉬운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얘들아 이게 시냐 막걸리냐. 이게, 고등학생이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약간 추억이 있어요? 있는 구절이고 제가 좋아해서 자주 얘기했던 시 이제 합평회 때나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누구 시 할 보고 때, 야 이게 시야 막걸리. 그 얘기를 할 때 합평할 많이 때 얘기를 좋은 했었고 구절이다. 시화전을 5월마다 했었는데 시화전 끝나고 나서 다들 이제
여러 학교에서 와서 이제 시화전을 하고 나서 다들 그때 교복 입었으면 교복을 싹 갈아입어요. 그러고 나서 광안리에 가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거기서 이제 술자리를 시작하면서 이게 시냐 시냐 막걸리냐를 외치면서 술을 마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시 자체는 굉장히 니체적인 시죠. 니체를 떠올리게 하는 위버맨 시 같은 그런 이제 느낌도 들고 강렬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시였습니다. 그 최승자 씨 기억의 집인가? 내 무덤 푸르고 거기 가면 정말 니체 짜라투스랑 비슷한 사상이 보이는 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상승과 하강 이야기도 했지만 니체 글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문학적인 글쓰기를 하는데 진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니체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건일쌤이 조금만 더 위버맨 풀어- 씨. 네,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의 뭐 사상 저도 뭐 니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죽음과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순환하는 이미지들이 나오잖아요. 니체의 철학에서는. 그래서 영원 회귀, 영겁 회귀라고 하는 그런 반복을 통해서 점점 더 상승하는 그런 삶을 이제 추구하는데 거기 보면 관 속에서 행복한 구더기들을 키우며 비로소 말갛게 깨어나 홀로 노래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초인의 삶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초인이라는 것이 어떤 씨.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절망들을 반복하면서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초국하는 방식으로 넘어선다는 이미지인데 그것을 관 속에 행복한 구더기들을 키운다라는 이미지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시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니체의 철학과 굉장히 좀 닿아 있는 것 같고 비슷한 또 그 이미지가 등장하는 시로 연습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연습. 바로 뒤에 개정판 기준 35페이지입니다. 그렇군요.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바퀴벌레.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딧물이 벼룩을 낳고 벼룩이 바퀴벌레를 낳고 바퀴벌레가 거미를 낳고 우리의 사랑도 속수무채 거미줄만 깊어가고 또 다른 해가 차가운 구덩이에 처박힌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연결되면서 확장되고 또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리듬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니체적이기도 해요. 니체의 글들도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이라는 시랑도 좀 연결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서정시랑은 굉장히 다른 형식인 거죠. 그래서 뭐 조화롭고 아름다운 어떤 세계관, 언어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 이런 형식의 시만 있다가 그거를 이제 해체를 한 거죠. 이런 벌레가 막 등장하고 예, 무덤이 막 나오고 그 전에 이제 여성시들 고정희도 여성시 많이 나오고 하지만 모성에 대한 숭배와 찬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죽음과 곧장 결부시키고 무덤으로까지 가져온 거는 최승자만의 굉장히 어떤 빛나는 부분이었고 놀라운 부분이었다. 그렇죠. 어릴 때 좋아했던 여성 시인들이 이제 보통 고정희 시인이나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고정희가 때는 이제 58년 아니야 48년생이니까 4년 전 시인 또 동시대이긴 하지만 허수경 시인, 허수경 또 허수경은 또 좀 나중에 네, 62년생인가? 그 시인들 시를 많이 읽고 또 인기도 많았죠. 네. 뭐 굉장히 김혜순은 안 읽었어요? 김혜순도 읽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김혜순보다는 압도적으로 최승자였죠. 네. 허수경, 최승자, 고정희가 인기가 많았어요. 저희들 또래에서는. 네. 그래서 많이 읽었었는데 최승자 시는 보통 이제 여성 시인들이 연애시라고 부르는 시들을 많이 썼는데 최승자 시는 좀 결이 달랐죠. 그래서 분명히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연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여서 굉장히 어쨌든 다른 연애 시들과는 좀 맥이 다르고 결이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그래요? 시를 읽는 친구들 중에서도 약간 또 최승자 씨가 별로 좋지 않다. 너무 좀 막 너무 이런 센 맛인가? 천년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허세다. 이런 식의 이야기라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저도 약간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천년 니체가 전에 싫어졌을 때. 죽은 시체 예. 이런 거. 여기도 구더기가 나와요. 첫 시집에 좋아하는 곤충. 네, 구더기를 굉장히 귀여워하시는. 네. 읽어주세요. 혜린. 저는 두 시를 해서 고민하다가
20년 후에 지에게로. 이것도 네. 제일 유명한 시 아닐까요? 네, 맞아요. 이걸 유명하시죠? 교보문고 벽에 붙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몰랐는데 네. 왠지 이 시를 안 읽으면 즐거운 일기 얘기를 다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시인 것 같아서 아주 유명한지는 잘 몰랐고 읽어볼게요. 네. 이상하지?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빈 벌판에서 차갑고도 따스한 비를 맞고 있는 것 같지. 눈만 뜨면 신기로운 것들이 내 눈에 수정체 속으로 헤엄쳐 들어오고 때로 너는 두 팔 벌려 환한 빗물을 받으며 미소 짓고 이윽고 어느 날 너는 새로운 눈을 달고 세상으로 출근하리라. 아, 진짜 다 읽고 싶다. 그러니까. 읽으니까. 네. 이 시는 아마도 지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20년 후에 출근을 할 지금은 뭔가 애기인 뭐 그런 약간 조카 같은 느낌이 예, 있죠? 조카인 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래서 이때 애기였으면 80년대 이제 초반의 애기였으면은 이제 사실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한 문학소년 박건일쯤 됐거나 아니면 아무튼 그래서 좀 후대의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 시를 쓸 때의 최승자는 한 내 나이쯤 내 나이보다 조금 더 어린 약간 그 정도였을 텐데 30대 초반이라고 아무튼 30대 초반에 그때 당시의 여성이 뭔가 이제 후대의 어떤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나중에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너는 너 스스로 강을 이루어 흘러가야만 한다. 그리하여 21세기의 어느 하우 거리에 비 내리듯 내 무덤에 술 내리고 나는 알지. 나는 깊이 깊이 추락한대요.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답고 너는 새로운 눈을 달고 세상에 출근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강을 이루어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시작할 것이다. 이제 시작을 이라는 말로 끝나는데 아까 했던 말 뭔가 이제 끝과 시작이 항상 맞닿아 있고 추락과 어떤 상승이 좀 또 같이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원환이죠, 이것도. 저는 이걸 영혼애기처럼 그 원환의 가장 크게 나오는 정서가 나는 알지거든요. 보통 나는 알지라는 거는 지나간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 삶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나는 알지. 내가 이루게 될 모든 끝의 시작을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겪고 될 이런 것들을 나도 겪었고 네가 앞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을 나는 이 시점에서 알고 있어. 2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나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뭐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지만 결국에 우리를 엮고 있는 원환의 세계를 그 세계관에서 쓰고 있는 거죠, 시점이. 최승자가 이제 문학을 통해서 미리 많이 살아본 거잖아요. 고흐도 번역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간접 경험이라고 해야 할까? 그래서 삶을 통으로 아주 내면 세계 깊숙이까지 경험해서 자기한테 문학이라는 건 슬픔의 축적이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비애와 허무와 쓸쓸함, 부질없음 이런 것까지 너무 다 체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이 아까 우리가 전체를 다 읽으면 지금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일부만 읽고 있는데 이상하지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이 세 행이 교보문고 교보 본사의 그 벽면에 시 구절 써 있잖아요. 거기에 이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잖아요. 살아있는 하루하루 고통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힘도 주면서 또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근데 최승자가 비관적이고 되게 그로테스크한 막 구더기 이런 게 들어오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뭐라 그러지? 우리한테 익숙한 서정시적인 뉘앙스의 시구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또 희망을 얘기하는 시들도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일반인들한테 되게 킥인 거예요. 그래서 전 최승자가 계속 읽힌다고 생각해요. 완전 어둡고
있고 완전 뭐라 그러 비대중적이지 않아요. 그런 구절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시를 잘 쓰는 거죠. 언어를 잘 구사한다고 해야 되나? 잘 갖고 논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뭐 또 제가 좀 좋아하는 시의 어떤 최승자 씨의 어떤 모먼트들은 네. 최승자 씨가 사실은 대체로 다 무덤 주변을 맨발로 서성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생활인으로서의 감각들이 드러나면서 그것과 그 자신의 어떤 끔찍한 상상을 대비시키는 그런 방식의 시들이 있거든요. 표제작인 즐거운 일기 같은 시도 이제 그런 시죠. 이분이 여의도에서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의도에 대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와요. 여의도 광시곡. 여의도 광시곡이라는 시, 조금 길죠. 긴 네. 시도 있는데 거기 보면 풍자적인 시예요. 그러니까 당시 80년대 여의도라는 것은 이제 글자 그대로 그때 당시에 막 여의도라는 공간 자체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최첨단 월스트리트이라는 느낌으로 엄청나게 발전하던 시기였고 당대 자본주의 모순들이 이제 고름 터지듯이 폭발하기 시작했던 그것을 예민하게 감지하기 시작한 시인의 어떤 풍자적인 발언들이 이제 여기에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자면 이 여의도 광시곡의 마지막 대목 보면 분냄새 나는 잡지들과 주식회사 경영 방침을 논의하며 한 사회의 아마도 광대한 몇 바퀴의 혓바퀴와 한 개인의 아마도 무수한 개미 챗바퀴가 여전히 맞물려 돌아가면서 잘 구도된 또 하나의 완벽한 페어를 향해 전진해 가고 여의도는 뒤로 벌렁 누운 거대한 다종류의 벌레 그 무수한 발끝마다 네온 사인을 달고 허공을 향해 수만 개의 발가락을 꼬물거리면서 입으로는 하루 종일 먹었던 온갖 더러움을 개거품처럼 조용히 개워내고 여의도의 허공 가장 깊숙한 곳에선 신의 형상을 한 거대한 검은 아가리가 이 세계의 남은 뼈를 아득아득 씹고 있다. 이런 대목들 보면 굉장히 신랄하게 자본주의에 대한 최승자 시인의 생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들이 저는 최승자 시의 다른 이제 전형적인 모습들과 대비되면서 최승자가 가지고 있는 시세계가 생각보다 넓다라는 것들을 또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넓고 되게 유쾌해요. 그렇죠. 유쾌하죠. 엉뚱하고 유머도 있어요. 즐거운 일기 보면 아싸라비아 도로아비 타불도 있고 예. 신야 막걸리냐 이런 거 보면 같이 술 마시면은 좀 이렇게 가락을 농담 잘할 약간 것 같은 권여선과지 않아요? 권여선과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데 네. 최승자도 불면증 있어서 술을 먹지 않으면 잠 잘 못 자고 음. 이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음, 권여선과 맞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되게 저는 재밌게 본 거죠. 폰 가갸 씨의 초상이라는 또 맞아. 재미난 여의도 시가 있는데 광시곡과 예 맞아요. 짝을 이루는 시입니다. 여기도 보면 인간이 어떻게 객체화되는지를 되게 재미있는 네. 맞아. 그 묘사로 표현하는데요. 9시 사무실 출입문이 폰 가갸 씨를 기운차게 연다. 그러니까 폰 가갸가 사무실 문을 여는 게 아니고 출입문이 폰 가갸 씨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자가 걸어와 폰 가갸 씨 위에 앉는다. 볼펜이 그의 손가락을 꼬나쥐고 환자들이 그를 꼬나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 물화되는지를 너무 잘. 되게 그래서 되게 유쾌하게 읽는데 사실은 조금 음미해 보면 굉장히 슬픈 얘기고 내 얘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마치 주체적으로 뭔가 움직이고 사는 것 같지만 주어져 있는 나에게 어떤 주어진 그 틀 안에서 부품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그 우울을 되게 재기발랄하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비슷한 시들을 이렇게 묶여 있죠. 비슷한 느낌의 시들이 맞아요. 이렇게 앞뒤로 묶여 있는. 이게 그냥 순서가 그냥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계산되어서 실려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시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한강 작가도 되게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고 되게 어떤 되게 우울한 심연을 건드리는 작가인데 요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지향해야 할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최승자 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약간 진짜 삶과 가짜 삶을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약간 권일님 말씀처럼 그렇게 막 속세에서 이렇게 사는 나를 막 되게 그걸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고 생활인으로서 약간 예를 들면 한강 작가는 꾸짖거든요.
어떻게 분수에서 물이 나옵니까? 막 이러면서 음. 자기가 지향하는 세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한테 되게 차갑게 경고하고 이렇게 차가운 시선을 갖고 있는데 최승자 씨는 본인이 속세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맞아요. 재밌게 드러내면서 따스함이 그런 있어. 맞아요. 그런 사람들 예. 꾸짖지 않고 약간 그 갈등하는 나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더 쉽게 공감이 되는 거. 오히려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소설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이고 되게 아픈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저게 그 사람 기대에 부합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승자 시인의 기대에는 최승자 시인도 나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친근하게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김수영스러운 데가 있죠. 김수영의 시들 보면은 정말 그 찌질한 밥 먹고 사는 그 찌질함에 대한 그 너무나 적나라하고 솔직한 고백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 자기가 얼마나 찌질한 존재인지 그리고 돈 한 푼에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한테 욕먹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눈에 선이 떠오르는데 그런 것들이 한강 작가한테는 잘 안 보이고 너무 고고한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활감 같은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 김중식 시인이라고 이제 황금빛 모서리라는 시집을 쓰셨는데 그분은 이제 90년대 말에 주로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데 그분이 좀 약간 생활감 같은 것들을 절묘하게 황금빛 모서리. 언어화해서 잘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시들이 전 좋아요. 그런 시들 자기의 일상 속에서 건져 올리는. 그러니까 저는 최승자 시인의 방금 이야기한 결에서 이런 대목의 예를 들면 우리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두드려라 안 열린다. 두드려라 만에 하나 열릴지도 모르니까. 두드려라 안 두드리면 심심하니까. 이런 시 구절이 굉장히 익살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좀 초월적이기도 하고 안 두드리면 심심하니까 뭐 산 별거 있어? 맞아요. 이런 식의 그 관조적인 태도도 있으면서 또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 안 하면 심심하니까. 네. 예, 이런 게 최승자의 어떤 가벼움? 무겁지만 너무 심연으로 납덩이처럼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웃게 하는 웃지만 죽음에 대한 사유는 놓지 않게 하는 힘이 있어요. 매력이 있고.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 뜬금없이 등장하는 약간 개그 포인트들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아요. 최승자 이 시인의 시들은. 그리고 그래서, 언어를 너무 잘 갖고 노는 느낌? 맞아요. 그 부분도 큰 시인이다. 모국어에 대해서 언어에 쩔쩔매지 않고 자기가 언어를 다 맞아요. 다스리고 통제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가지고 놀죠. 그냥. 가지고 놀아요. 근데 이 언어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는 저는 시인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언어에 기죽지 않고 이 말을 써도 되나? 이렇게 이렇게 안 해. 막 하지 밀고 않는. 나가. 주접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놀이터, 운동장, 모국어의 운동장이다 시는 다른 장르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언어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르가 시인 거죠. 해볼 수 있는 실험 다 해보고 그런 부분에서 시의 본령에 굉장히 충실한 시인이다. 저는 시인은 기본적으로 대신 아파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당들도 이제 신병을 앓고 또 구술하면서 남들을 대신해서 대속해서 그 고통을 겪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영매들이 이제 글자 그대로 자기가 고통의 매개가 되는 사람들인데 시인 역시도 우리 세계의 아픔을 대신 아파주는 그런 사람이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계속 아프기만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무당들 중에서 되게 유쾌한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본인이 신병을 앓고 되게 힘들어하고 하면서도 저도 이제 예전에 종교학 답사 같은 걸 다니면서 무당들을 많이 만나봤었는데 되게 생각보다 웃긴 거의 뭐 개그맨 같은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삶을 그렇게 유쾌하게 살지 않으면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최승자 씨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유쾌함 같은 것들이 그런 고통의 뒷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한강을 약간 얘기하셨는데 한강은 자기를 보는 느낌의 소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약간 슥 이제 어떤 자기라는 몸이 있으면 슥 빠져나와서 이렇게 객관화해서 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약간 보는 어떤 문학 작품이라고 하면은 최승자 시인은 생활감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는 이유가 자기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인 나 뭔가 이제 죽음을 보고 있는 나 약간 뭐 이런 거를 되게 자유자재로 2편 저편에서 되게 멀리도 갔다가
되게 바로 옆에도 갔다가 약간 그렇게 할 수 있는 되게 위치성이 좀 자유로운 문학인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었어요. 지금 이 봄이면 이제 봄에 대한 아름다운 시들 많잖아요. 근데 최승자의 봄은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첫 문장, 첫 시행이 동의하지 않아도 봄은 온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33세 미혼 고동녀의 봄, 실업자의 봄, 납세 의무자의 봄. 그러면서 봄에는 산천 초목이 되살아나고 여기까지는 평범한데 쓰레기들도 싱싱하게 자라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생활감인 거죠. 맞아요. 남들은 보지 않는 쓰레기, 지저분하다고 자기 시로 가져오지 않는 쓰레기를 이렇게 가져와서 쓰레기들도 싱싱하게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근데 또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이 내 입안에서 오물이 자꾸 커간다. 뭐 이러면서 쭉 시를 전개해 나가는 게 정말 자유자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네, 사실 지금 어떤 말씀해주신 어떤 표현들이 다 사실 생각나고 네. 다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타율이 너무 좋거든요. 모든 시집이 이렇진 않죠. 아우 전혀. 엄청 탁월한 시집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네. 보통은 시가 쉬우면 너무 산문처럼 읽히는 거 어떤 그런 뭐 잠언적인 거나 이런데 아니면 아예 난해해서 정말 뭔지 모르겠다. 눈으로는 훑어도 와닿는 게 너무 없다. 이래서 유튜브에도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시 어떻게 읽나요? 시 읽는 법 알려주세요. 막 이런 거 많아요. 어떻게 시 읽는 읽으면 법? 됩니까? 네, 문학 시 읽는 소녀님. 법이라는 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좀 저도 약간 놀랍기도 하고 시는 그냥 글만 읽을 수 있으면 읽는 거죠. 시를 읽는 따로 독법 같은 것들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냥 시는 느낌과 직관의 네. 장르인데 소설이라면 차라리 그래도 좀 읽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시는 글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에 가깝지 않나요? 소설이 오히려 방법이 있어요? 소설은 이제 그 창작법들이 많고 장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이를테면 뭐 신비평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설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 그리고 소설의 어떤 화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확립이 되어 있으니까 소설의 이론들이 루카치가 네. 얘기한 그 소설의 이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이론을 통해서 이제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시는 그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 글자 아니죠. 그대로 감각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를 읽는 어떤 방법, 정도가 있다, 그 망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뭔가 읽으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왜 갑자기 이렇게 가는 거냐.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러면서 저는 글쓰기 수업할 때 시집을 한 권씩 꼭 넣는데 다들 혼자 너무 못 읽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와서 이제 각자 방금 한 것처럼 한 편씩 낭독을 하면 아, 이제 좀 와닿는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학이 거의 다 산문의 영역이고 원인과 결과가 있고 예, 무언가 구조적으로 읽을 수 있는데 시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산문적인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시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과관계의 세계에 굳어버린 뇌를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은유적인 표현들을 그 뭐 이게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 이게 뭐를 말하는 걸까? 네, 그러니까 그 은유가 무슨 뜻일까? 여기서 네. 헤매게 되는데 만약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제가 읽은 것 중에 관 속에 행복한 구더기들을 키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전체적인 기운에서 때려 맞춘 거거든요. 저는 그게 자, 약간 다음 중 이글만 구더기와 비슷한 시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뭔가 이런 게 다 있을 것 같은 느낌. 만약에 백지 상태에서 딱 요거를 어디서 딱 봤다 그러면 저는 이거 잘 못 이해를 못 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작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것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건 감수성의 문제인가? 전 노력으로 되는 것 같아. 여기 최승자 시인도 시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시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편이 훨씬 즐겁거니와 라고 이제 뒷표지에 나오는 구절에도 있는데 시는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 번 읽고 소리내서 읽으면 오는 게 있어요. 우리 그 이성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지? 왜 구더기가 행복하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판단을 다 내려놓고 소리내서 읽으면 직관적으로 확실히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도 많이 읽었거든요. 좀 이해 안 되는 시들, 어렵게 느껴지는 시들은. 혜림은 어떻게 읽어요? 저는 낭독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시는 엄청 낭독해야 되는 건데. 봐봐 법이 있잖아요. 있어. 낭독해야 된대. 진짜로. 입말로 읽어보는 게 되게 그거를 가르쳐야지 아는 건가요? 시는 당연히 그 운율이니까. 운문이라는 것 자체가 운율이고 말을 하는 걸 전제로 한 거기 예. 때문에 그건 이거 당연히 무조건 낭독입니다. 소리로 시는 내야 묵독하면 되는 안 돼요. 거죠. 네. 그래서 저희의 그 또 다른 이제 저희 토론 모임 같이 하는 멤버 중에 한 명인 장혜영 전 의원이 또 시를 좋아한단 말이죠. 시를 어떻게 읽으시냐 이게 팁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닥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낭독을 하면 된다. 그치. 근데 또 제 친구 중에 또 시를 취미로 쓰기도 하고 하는 시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속으로 읽는데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일종의 소리가 안 들리지만 음독이긴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속으로 소리를 낸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읽냐? 팁을 내놔라. 내가 팟캐스트에 하나 팔아야겠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 같은 경우는 어떤 훅 다가오는 시어 표현이 다가오는 순간을 기대하면서 읽는데요. 뭔가 나에게 훅 들어오는 살아있다는 건 아슬아슬하게 알아본다는 일이지. 뭐 그런 것일 수도 식으로. 있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유랄지 행복한 구더기 예, 이런 뭐 거.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그럼 혹시 좀 경험에 기반되느냐 자기가 경험한 것과 좀 그러니까 맞닿아 있다든가 그런 표현이 그럴 때 훅 다가오느냐 그거 전혀 경험이랑 관련 없대요. 진짜로 이제 경험 세계와는 무관한 그냥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무의식을 없는 건드리는 무언가가 팍 오는 거지. 약간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얘한테 가는 게 아니고 얘가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는 느낌인 거네. 그분은.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면 조금 더 마음 편하긴 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얘가 안 오면 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올 때가 안 됐어. 네, 내가 못 읽은 게 아니고 얘가 나한테 안 온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겠다. 폰 가갸씨처럼 시가 나를 그렇네요. 약간 맞을 폰 가게시 시계. 저기 독법으로. 요즘 화제의 드라마 모자 무사에 네. 그 황돈망 구교환 씨 아. 형이 시인이잖아요. 네, 형이 0.2mm 알갱이. 네, 드라마에서 그 얘기 나오던데 그 시 어떻게 읽어요? 이러니까 외우면 돼. 외우면 이해돼. 이러던데. 근데 진짜 암송도 중요해요. 저는 맞아요. 암송 숙제도 많이 내줬거든요. 근데 시를 딱 하나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외우는 외워서 소리를 말해보는 내어서 거. 계속 얘기하는. 저는 어렸을 때 김소월 시를 전체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집안 행사가 있으면 그거를 낭독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듯이? 시 낭독회를. 가풍이 참. 그러니까 집안에 그 문학을 한 사람이 없고 미술한 사람은 있는데 아. 건축이나 설계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저는 희한하게 그렇게 시 읽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낭독하는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은 확실히 저는 근데 그 너무 당연해서 시를 낭독한다는 거는 시를 묵독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말이 안 될 정도예요. 말이 안 아니, 돼. 진짜로. 그래서 짧은 시 같은 경우 이제 외워볼만 하거든요. 그 외우면 우리 그 수업할 때도 많이 해봤는데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익숙해진 언어 회로대로 외워버려요. 근데 이 조사 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 조사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틀리게 읽었는지를 발견해서 그거를 자기 언어 습관을 알 수 있어요. 그 굳어있는 언어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외워보는 건 진짜 중요한 공부다. 저 글 쓰는 사람들 시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외국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원문으로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운율을 맞추려면 원문을 알아야지 원문에 그 운율이 맞춰져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해버리면 그걸 맞출 수가 없잖아요. 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뭐 실비아 플라스의 아빠라는 시 같은 그런 시들 보면은 되게 내용이 끔찍한 아빠를 파시스트에 비유하는 시인데 그 시도 그냥 읽으면 이제 묵독을 하고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너무 잘 알죠. 아버지를 히틀러 같은 파시스트에 비유하고 있는 그 심경이 끔찍한 심경이 와닿기도 하지만 그걸 또 실비아 플라스가 썼던 언어로 읽으면 더욱더 와닿거든요.
그리고 파울 첼란의 시 같은 경우에도 파울 첼란 시가 그 아무도 아닌 자의 장미라는 이제 유명한 시를 썼던 그 독일의 죽음의 어떤 부가. 죽음의 부가 뭐 이런 시가 유명한데 그 시들이 되게 관념적이고 되게 어려워요. 번역된 걸 보면. 근데 그걸 독일어로 읽으면 굉장히 쉬워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대요. 그 시는 정말로 그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는 그 언어의 정수이기 때문에 그 운율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모국어 합니다. 공부하기 진짜 좋은 장르가 시입니다. 네. 외우고 싶은 식으로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씩 픽을 해볼까요? 얘들아 이게 시냐 막걸리냐. 저는 꿈 대신에 우리는 이라는 지금 딱 펼쳤는데 그 시거든요. 그 시의 식구 중에 꿈 대신에 우리는 확실한 손을 갖고 싶다. 확실한 물질적인 손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그 위기 청소년이라고 소위 이야기되는 어떤 관계 자원과 문화 자원도 없고 좀 삶을 고립되어 있고 살아가기 힘든 청소년들 이야기를 다룬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도 오래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한데 청소년들한테 이제 꿈을 가져라라고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이 꿈을 가지려면 뭐 과거와 현재가 연결이 돼야 되고 내 어떤 축적된 경험이 있어서 그게 쭉 하나의 서사로 이어져야 이제 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계급적인 안정성이 없다는 거야. 그 아이들은.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연락할 만한 어른 하나가 없다. 그런 위기 청소년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래서 꿈보다 구체적인 손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를 읽다가 딱 이 구절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꿈 대신에 우리는 이라는 대목의 첫 시구였는데 이 부분이 저한테 훅 들어왔어요. 이 한 번도 눈에 안 들어왔던 시구인데 예, 확실한 물질적인 손. 그러니까 최승자가 늘 강조하는 게 삶의 구체성인 거고 거기서 도망가지 않아야 되는 어떤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구체성을 보니까 계속 죽음을 보는 건데 여기서 이 대목이 저한테는 확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읽으면서. 혜린 왜 이거 여기서 읽고 싶은 거 있어? 외우고 싶은 식구는 오히려 이 시대의 사랑에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거.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나. 개 같은 무슨 뜻일까요? 일찍이 나는 거기에 그러니까 그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으로 읽으셨나요? 의미를 몰라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예, 그렇긴 한데 그냥 그냥 저는 멋져 보이는 구절인가?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식구를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아까 제가 잃어버렸다고 했던 어떤 죽음을 감각하는 그런 생각? 이 삶이 굉장히 더 넓고 그렇게까지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되고 이 식구를 전 여기 팟캐스트 녹음 오면서 그냥 버스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제 모습 자체가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냥 이 세상 상황들이 다 그냥 조금 붕 떠있는 느낌을 또 오랜만에 감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 가끔 좀 저한테 필요할 때도 있고 해가지고 문학 네. 소년 소녀들 사이에서 저 구절은 중2병을 상징하는 아 진짜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시도 개 같은 가을이 이것도 개 같은 가들이 쳐들어온다. 개 같은 가을이 쳐들어온다. 매독 같은 가을. 그리고 죽음은 황혼 그 마비된 한쪽 다리에 찾아온다. 어디만큼 왔나 어디까지 가야 강물은 바다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말들. 내가 진짜 중2병이 아니라 나는 무슨 병이었지? 하여튼 육아하면서 너무 힘들 때 우울증 아니에요 그건? 우울증인가요? 이 나의 시가 되고 싶지 않은 시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랑에 거기에 깨고 싶어, 부수고 싶어, 울부짖고 싶어, 비명을 지르며 까무러치고 싶어, 까무러쳤다 10년 후에 깨어나고 싶어. 이거 진짜 너무 착부신 식구였어요. 정말 죽었다 깨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고. 30세도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이 식구도 진짜 유명한 여기저기 많이 인용되는 식구였죠.
그 죽음에 되게 초연한 그런 정서가 거의 모든 시에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시 방이라는 시에도 그런 게 있어요. 가을날 사과 떨어지듯 아는 얼굴 하나 땅 속에 묻히고 세월이 잘 가느냐 못 잘 가느냐 두 바짓가랑이가 싸우며 낡아가고 어이어이 거기 계시니 누구신가 평생토록 내 문 밖에서 날 기다리느니 누구신가 이제 그대가 내 적이 아님을 알았으니 언제든 그대 원할 때 들어오라. 죽음을 무서워. 죽음을 초대한 건데 근데 이제 그 안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세월이 잘 가냐 못 가냐 뭐 누가 맞냐 틀리냐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저승사자한테 카톡을 보낸 느낌인데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근데 이 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게 되게 내가 살고 보니까 그래 뭐 그 언제든 그러니까 뭐 언제도 와 나 준비돼 있어 들어와 들어와. 그런 나 느낌이죠. 아직 준비 안 돼 있어. 근데 근데 그 시가 이제 마지막인 마지막인 거고 거지. 이제 의미심장하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끝이라고 하면은 끝이라고 받아들이면 굉장히 무섭고 막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최승자는 이걸 끝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이걸 약간 희망의 시작으로 아까 그 구더기처럼 그러니까 이 방에서는 이 뒷말이 없지만 이 앞에 그 다른 시들은 모든 것은 이제 그 죽음을 시작으로 이제 비유해 가지고 이야기를 새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끝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영혼의 기라는 게 실제로 그걸 믿는 건 아니고 그 니체도 그렇고 최승자 시인도 그랬겠지만 실제로 세상이 계속 돌아간다 막 불교식 윤회를 얘기해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닌데 죽음마저 긍정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야 이것까지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도 안 그러면 어떡할 거야. 사실 이 사람들은 이런 실존주의자들은 이게 좋아서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 답이 없는 거야. 죽음은 어차피 기다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기꺼이 맞지 않으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첫 시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 늙은 니힐리스트를 약간 뭔가 좀 그 자기를 자책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니힐리즘을 극복하려면 유일한 법은 죽음마저 기꺼이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는 그렇게 해오셨는데 여기 오늘 저녁이 먹기 싫고가 또 제 투픽 중 하나거든요. 오늘 저녁이 먹기 싫고 내일 아침이 살기 싫으니 이대로 쓰러져 잠들리라. 쥐도 새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리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내년엔 실한 아들 하나 낳을까? 아니면 내일부터 단식을 시작할까? 그러나 돌아와 방문을 열면 응답처럼 보복처럼 나의 기둥서방 죽음이 나보다 먼저 누워 두 눈을 멀뚱거리고 있다. 요런 상상을 또 했었으니까 그 어릴 때 다 잊고 살았던 그런 무서움 뭐 그런 게 막 떠올리게 만들어서 내 현실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시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최승자 시인은 우리한테 그렇게 긍정을 요청하였으나 결국엔 삶에 대한 사랑이죠. 운명에. 예. 오늘 저녁이 먹기 싫어서 계속 밥도 안 드시고 막 그렇게 음. 현실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거식증도 걸리시고. 그러니까 그 허무가 참 이제 그 정신 승리가 잘 안 되는. 근데 그것마저 승리하라는 얘기야. 일단 그러니까- 그 최승자 시인 사진부터가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물고 있는 사진이 많거든요. 그것만 봐도 야 저분 밥도 진짜 거의 안 드시고 깡 말랐잖아. 깡 마른 데다가 담배만 피고 술만 드시고 이런 전형적인 우리가 80년대 시인들을 상상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사 죽음으로서의 잠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근데 또 잠을 잘 수가 없어. 불면. 죽고 싶은데 또 죽을 수도 없어. 그래서 사는데 또 삶은 그 옆에 항상 죽음이 이렇게 방문을 열고 들어오듯이 기다리고 있어.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시어로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변주를 하고 그 변주들이 하나도 식상하지 않다라는 게 엄청난 재능인 거죠. 그리고 시를 이렇게 썼다는 거가 자체가 삶에 대한 사랑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 돌아가신 게 너무 좋아요. 안 돌아가시고 꿋꿋이 어쨌든 살고 계신 게 세례도 너무 좋아요. 받으셨고 제일 마지막 시집이 빈 배처럼 텅 비어라는 시에 2016년에 나왔는데 벌써 10년 됐다. 올해가 10년인데 여기에 그런 시가 있거든요. 나는 60년간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구절이 한 연이 나는 60년간 죽어있는 세계만 바라보았다. 이젠 살아있는 세계를 보고 싶다. 사랑 찌개 백반인 삶이여 세계여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죽음을 많이 봐서 이제 삶을 좀 보고 싶다. 약간 라고 그 시 이야기하는. 보니까 그 영화 퍼펙트 데이즈가 생각나는데 그 네. 거기 보면 이제 중년에 뭔가 사연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청소부, 주인공이 나타나서 매일같이 청소노동자. 화장실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너무 열심히 기쁘게 화장실 청소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대충 해라. 그게 화장실 청소가 뭐 그렇게 즐겁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매일같이 그 화장실 청소하고 나서 집에 와서 하는 일이 이제 그 꽃에 물 주고 거기서 이제 그 굉장히 행복을 느끼잖아요.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그분이 그 이제 이게 사람들의 이제 막 그런 고통을 보고 나서 이제 그런 소소함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태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약간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분명히 알잖아요. 이거 내일 아침에 가면 분명히 또 누가 막 더럽혀 놓고 분명히 또 그 더러운 화장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기꺼이 나는 긍정할 수 있는 그 삶의 자세 이런 걸 요청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도 최승자 시인도 전 뭐 잘 모르지만 이분도 되게 뭐 보기에 피폐하고 막 그렇게 보이지만 그분도 뭔가 그렇게 물을 주면서 느끼는 즐거움처럼 아니면 그 담배 피우면서 즐거울 수 있죠. 뭐 그런 식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 즐거운 일기에 읽으면서 다른 제목은 행복한 구더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꽂히셨습니까? 행복한 구더기에? 그래서 그 구더기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결국은 죽은 사람들은 분해되어서 썩고 문드러져서 또 다른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구더기는 즐겁게 기다리고 있고 구더기가 이제 파먹으면서 파먹으면서 또 그 살아나고. 구더기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런 순환의 감각들을 그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고 아픔과 잠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것을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점이 최승자 씨가 그 절망을 계속해서 곱씹고는 있지만 절망에 완전히 잠식되는 그런 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기서 뒤에 정가리 평론가가 방법론적 절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방법적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먹히지 않는 절망을 방법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삼는 그것을 방법적 절망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방법적 절망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겠다. 이 최승자의 시를 이야기할 때 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시대가 또 엄혹했고 삶을 여기에 진지하게 바라볼수록 절망하게 되잖아요. 절망밖에 없거든. 너무 어둡거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같이 문학 그 동아리 활동하던 친구가 간첩 조작 사건에 잡혀간 일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쓴 시가 이 시대의 사랑이거든. 이게 연애 시가 아니라 엄혹한 시대의 배경에서 쓰여진 시고 여기도 1970X 어쩌고 시 있잖아요. 그것도 요거에 이제 연결되는 시인데 그러니까 죽음이 내 삶에 너무 많이 들어온 거 플러스 시대의 폭력성까지 다 보면은 희망을 가질 건더기가 없는 거야 진짜. 그래서 그 니체가 그래서 저는 그 방법론적 절망이라는 거를 마치 그 그리스 비극들을 가지고 니체가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저 그리스 사람들 왜 저렇게 비극적인 얘기를 막 그렇게 써서 후대에 남겼냐. 사람들이 그걸 보고 희망을 얻길 바랬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그런 방법론적 절망에 의해서 자기 그 철학들을 쭉 폈고 그 권유님 해석에 따르면 최승자 시인도 그런 방법론적 절망이라면 진짜 본인이 그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절망을 이 시에 담아서 우리한테 전해줌으로써 이걸 보고 여기서 이제 뭐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려는 그런 뭐 기획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살아라. 절망. 그냥 제가 살아라라고 제가 얘기하는 최승자한테 거죠. 완전히 빠지면서 제 첫 책이 올드거리 시집이잖아요. 거기 부제가 상처받고 응시하고 꿈꾼다인데 그거 최승자 시집 첫 시집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시인이 쓴 글 산문이 있는데 여기에 그게 나와요. 나는 상처받고 응시하고 꿈꾼다. 그럼으로써 시인은 존재한다. 그는 내일의 불확실한 희망보다는 오늘의 확실한 절망을 믿는다.
이 문장이 정말 저에게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섣부른 기대를 하지 말고 지금의 절망을 인정하고 여기서 시작하자라는 어떤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 세계관, 자세를 좀 되게 잡아준 시죠. 부질없이 자꾸 뭐 내일은 잘 될 거야 이런 희망 갖지 말고 지금의 내 절망을 똑바로 보자. 라면서 이제 글을 쓰고 내 현실을 잘 단도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승자의 태도고 그 시가 이 즐거운 일기라는 시집에 비극이라는 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좀 읽어드리면 죽고 싶음의 절정에서 죽지 못한다. 혹은 죽지 않는다. 드라마가 되지 않고 비극이 되지 않고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견뎌야 할 비극이다. 시시하고 미미하고 지지하고 대대한 비극이다. 하지만 어쨌든 이 물을 건너갈 수밖에 없다. 맞은편에서 병신 같은 죽음이 날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끝나는 시인데 건너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긍정이죠. 삶에 대한 긍정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확실한 절망을 믿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생이 힘든 분들 이 시집 보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최승자 시인 그 2011년 인터뷰 중에 그 아까 공유해 주신 그 최보식 씨가 했던 조선일보 네, 인터뷰 중에 최보식이 만난 사람.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삶에 대한 어떤 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눈에 좀 재밌게 들어왔던 거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본 세상은 절망스럽고 허무한 것이었어요. 절망의 끝, 허무의 끝, 죽음의 끝까지 가봤던 셈이지요. 그 끝에 삶의 긍정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나서 내가 머문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는 아기가 방긋 웃기만 해도 즐겁고 이쁜 계열물이 흘러간다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고 있다는 걸 나도 압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점점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뒤에가 놀랐어. 사실은 이런 삶을 비관할 줄 알고 비관해서 이제 긍정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한강 작가 예시를 들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아닌 동시대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승자 씨 그 본인이 이 시에 계속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또 그 어떤 객관화된 세계를 또 바라보는 그 능력이 있는 거는 이런 그 본인의 삶을 비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최승자가 원한 감정이 없어서 좋아요. 그런데, 막 이런 원한 없어요. 그냥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본인은 먹지 못해서 정말 그 거식과 여러 가지로 정신분열로 고통받았지만 무엇을 하면 즐거운가요? 물어봤을 때 요리할 때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스스로 밥 먹기가 힘들지만 과거에는 요리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음식을 좋아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삶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나에 대한 사랑인 거고. 근데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좋아한 거죠. 아름다운 게 많이 보여. 하지만 죽음이 늘 문 앞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시인의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양립해 있는 것들이 이 시에 들어와서 제목도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지만 제목도 즐거운 일기인 게 되게 진실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뭐 시인 몇 명 모르지만 알고 있는 시인들 중에 가장 약간 그 삶 자체가 이 인터뷰도 진짜 너무 문학이었잖아요. 네. 자기 인생을 그냥 얘기한 건데 그게 문학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삶이 시야. 그러니까 삶으로 이제 인생으로 시를 쓰는 시인의 시집보다 시집으로 이제 완독하고 나면은 다른 건 약간 좀 껍데기일 것 같아요. 끝판왕을 읽었다. 약간 그런 아니 나도 그 첫 시집이 이거였다는 게 약간 행운. 아니 이게 행운이 맞냐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기준 높여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굿 있잖아요. 이성복의 그날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그 시구에 대입해 보면 최승자만 아픈 거잖아요. 다 모두가 병들었지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고 정작 그 시를 쓴 이성복이 최승자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동시대의 남성 여성 그 해체 대표적인 해체 시인으로 둘의 행보를 보면 이성복 시인은 교수까지 하면서 정년퇴임했고 온갖 문학상 다 받으시고 존경받고
나중에 시 작법서 썼는데 거기에 이제 막 시 쓰는 거를 골프 치는 거에 비유하는 게 나와. 나 거기서 너무 실망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평범하게 사는 거야. 골프 칠 수 있지. 그치만 이게 뭐지? 해서 되게 혼란이 왔었거든요. 근데 최승자 씨는 자기 시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출발은 비슷했으나 그 달라진 삶의 궤적을 보면서 진짜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는데 최승자는 아팠다. 이 생각에 가슴이 되게 막 찡했어요. 근데 그거를 불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의 어떤 왕도가 되는 독법은 없는데 저는 시를 읽을 때 일단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얘기는 하고 싶고 또 여러 시를 읽으라고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성복 시도 읽고 최승자의 시도 읽고 많이 읽어야지 그 자기가 어떤 시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몰랐던 나의 어떤 근육 몸속에 있던 근육이 깨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이성복의 삶을 좀 혐오스러워할 수 있고 이성복의 시와 삶의 어떤 괴리를 느낄 수 있고 근데 그조차도 사실은 저는 시적인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라도 이성복의 시도 이성복 씨 읽으시라고. 진짜 좋습니다. 정말, 남의 금사는 네, 진짜 절창이죠. 제 최애 시집입니다. 이성복도 읽고 또 다른 나라 시인들의 시도 파울 첼란의 시도 읽고 실비아 플라스의 시도 읽고 좋아요. 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들을 그러니까 시는 사실은 또 분량이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없지만 쉽게 넘어가지 그래서 마. 그런 것들을 그냥 눈 가는 대로 골라서 읽다 보면 또 어떤 경지에 다다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시를 읽으시고 제가 록산게이가 시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같이 읽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시를 읽고 당황할 때조차도 시는 어떤 식으로든 내 세계를 변화시킨다. 시는 내가 산문에서 쓰는 서정적인 문체와 언어를 더욱 세심하게 생각하도록 한다. 시는 내 글쓰기의 모양을 잡아주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독자가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시는 내가 글쓰기에서 모험을 하고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자신감을 준다. 라고 말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 그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라는 글쓰기 책에도 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글 쓰는 사람의 그 언어의 장을 좀 넓히는데 시가 진짜 도움이 된다. 언어의 창고, 저장고, 그리고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언어의 어떤 금기 같은 것에 많이 갇혀 있는데 그거를 많이 깨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글을 쓰든 안 쓰든 네, 시를 읽으면 자기 감각을 깨어날 수 있고 조금 더 정직하게 자기와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것 같습니다. 시를 거의 몇십 년 동안 안 읽다가 네. 박사 논문 쓸 때 좀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래요? 그 토할 것 같아가지고 논문만 읽다가 맞아요. 네, 그럴 때 환기가 되더라고요. 시 옆에 멘탈. 끼고 예, 많이 읽으시고 뭐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저희 발굴 독서단 픽인 즐거운 일기부터 강추입니다. 강추. 예, 최승자. 시작을 하면 이게 시냐 막걸리냐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막걸리와 같이 하면 더 좋죠. 시냐 막걸리냐.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